퇴계 이황과 둘째 며느리 류씨, 집 인형의 눈물과 노학자의 번민. 퇴계 이황은 태어난 지 7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고독을 지켜보며 자란 퇴계는 여성의 처지에 대해 남다른 감수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 또한 2번의 사별을 겪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몸소 체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548년 퇴계는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합니다. 둘째 아들 이채가 21살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도 컸으나 퇴계의 시선은 홀로 남겨진 젊은 며느리 류씨에게 머물렀습니다. 자식도 없이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는 당시의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 아래 수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설명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면서도 듣고 나면 가슴 한 구석이 몹시 먹먹해지는 역사 속 모순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최고 엘리트이자 엄격한 도덕과 예법의 최고 설계자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퇴계 이황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도대체 왜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굳건히 세웠던 바로 그 예법을 자기 손으로 직접 깨트리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한 위대한 철학자의 내면에서 벌어진 거대한 가치관의 충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옳다고 굳게 믿고 평생을 헌신해온 규칙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펼쳐질 이 깊은 도덕적 딜레마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아주 깊은 상실감과 마음의 짐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딜레마의 배경을 보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조선이라는 숨막히는 예법의 시대, 그리고 이황이라는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아픔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이황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화려한 학문적 명성 이면에 정말 눈물겨운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태어난 지 고작 7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1533년에는 2번째 아내와도 사별하는 끔찍한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1548년에 찾아와요. 몸은 비록 허약했지만 누구보다 깊이 아꼈던 둘째 아들 이채마저 21살의 너무도 젊은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젊디젊은 며느리 류씨는 아이조차 품어보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과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절이라는 당시 조선을 지배했던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족쇄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해 강제된 이 규범은요, 남편 잃은 여성의 재혼을 철저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고 재혼을 한다,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는 물론이고요, 훗날 태어날 자식들은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며느리 류씨에게 이 수절은 단순히 지키면 좋은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빠져나갈 수 없는 무기징역이는 다름없는 거대한 감옥이었던 거죠. 근데 더 끔찍한 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보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밤중에 홀로 된 과부를 보자기에 싸서 강제로 납치해 아내로 삼아버리는 정말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관습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양반과 며느리라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납치의 위협이 너무나 뼈저리게 현실적이다 보니까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이미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던 이황이 며느리를 지키겠다고 매일 밤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별당 주변을 빙빙 돌며 밤새 순찰을 돌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아버지가 밤을 새워 물리적인 위협을 막아준다고 한들 이 젊은 며느리의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그 지독한 고독감마저 막아줄 순 없었겠죠. 아들 이채가 눈을 감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유언을 남기거든요. 아버지, 아내가 걱정됩니다. 제가 먼저 가고 나면 아내가 남은 긴 세월을 어찌 살지. 자신이 떠나면 차가운 세상에 홀로 던져질 아내에 대한 끔찍한 걱정. 피를 토하듯 죽어가며 남긴 아들의 이 애절한 마지막 한마디가 아버지 이황의 가슴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처럼 박혀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이가 고작 21였습니다. 21! 남편이 21살이었다면 며느리 류씨 역시 이제 갓 20살 넘어나 한창 꽃다운 청춘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야 할 그 시기에 하루아침에 과부라는 무서운 이름표를 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빛 한 줌 안 드는 어두운 방에 홀로 갇힌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이도 없으니 마음 붙일 핏줄도 없죠. 문 열고 나갈 탈출구는 꿈도 못 꿉니다.
오로지 가문의 명예, 그놈의 굳건한 사회적 예법을 지킨다는 잔인한 이유 하나로 죽은 듯이 살아야 했어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은 그 예법을 그토록 숭배하고 가르치던 이황 본인조차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꾹꾹 눌러 담았던 이 숨막히는 억압이 마침내 골마 터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늦은 밤에 여느 때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별당을 순찰하던 이황이 발걸음을 멈칫합니다. 굳게 닫힌 며느리 방에서 아주 낮게 누군가 소곤거리는 기묘한 소리가 새어나온 거예요. 순간 이황은 아차, 보쌈꾼이 들어왔구나 하고 공포에 질렸겠죠?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는데 도대체 모두가 잠든 이 깜깜한 밤에 젊은 며느리는 누구랑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방 안에 침입자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황의 심장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너무나도 슬픈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며느리가 죽은 남편이랑 똑같이 선비 옷을 입힌 작은 집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소박한 술상을 차려놓고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여보, 한 잔 잡수세요. 오늘 하늘이 참 맑았어요. 그런데 당신 없는 밤이 너무 깁니다. 하루하루를 어찌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온기가 너무나 간절했던 며느리가 생명도 없는 차가운 집 인형을 붙들고 자기 일상을 털어놓으며 간신히 삶을 버텨내고 있었던 거예요. 문틈으로 이걸 지켜보던 노학자의 두 눈에서 정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건 그냥 불쌍해서 우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자책이자 붕괴였죠. 자기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옹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왔던 그 대단한 예법이 연약한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고 무참하게 짓밟고 있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 처절한 광경은 조선 최고의 사상가 내면에 어마어마한 철학적 지진을 일으킵니다. 자, 이황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에는 평생 과부로 지내라고 강요하는 차갑고 거대한 사회적 규칙, 예가 버티고 있죠. 반대쪽에는 집인형을 붙들고 피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즉 인이 있습니다. 치열한 고뇌 끝에 이황은 마침내 진짜 도덕의 뿌리는 차가운 규칙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민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든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 며느리가 저 어두운 방에서 집 인형과 이야기하며 사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할 수 있는 예법이라면 그것은 내가 알던 예법이 아니다. 와, 이 선언은 진짜 파격적인 겁니다. 규칙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칙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조선의 도덕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 하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 던져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요양을 좀 다녀오라면서 며느리를 영영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겉으론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사돈 집안과 인연을 싹 끊고 그 무시무시한 국법에 정면으로 맞서서 며느리 재혼을 등 떠밀어준 엄청난 반역 행위였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조선 최고 유학자라는 명성, 가문의 체면, 심지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직 며느리의 자유를 위해 모든 걸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흐른 뒤 이 위대한 희생의 결과는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재회로 이어집니다. 이황이 한양으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낯선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낯선 집주인이 내온 밥상의 반찬간이 이황의 그 엄청 까다로운 입맛에 마치 귀신처럼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게다가 다음날 길을 떠날 때 주인이 새 버전 한 켤레를 선물하는데 단 한 번도 발치수를 잰 적 없는 이황의 발에 마치 평생 신어온 맞춤복처럼 쏙 들어맞았습니다. 이황은 그 순간 직감했죠. 보이지 않는 저 부엌 너머에서 이 집을 따뜻하게 지키고 있는 안주인이 누군지를요. 낯선 집을 조용히 나서는 이황의 시선 끝에 단모퉁이에서 장옷으로 얼굴을 푹 가린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 전에 자기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떠나보냈던 며느리 류씨였죠. 끔찍한 감옥에서 벗어나 무사히 재혼을 하고 이제는 한 가정의 다정한 안주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며느리의 아주 깊은 절 한 번, 그리고 시아버지 이황의 조용하지만 모든 걸 담은 고개 끄덕임. 이 완벽한 침묵 속에 세상 어떤 말보다 깊은 존경과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흥미로운 건 공식적인 역사서에서는 이 사건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조선 최고학자가 국가 예법을 깼다는 게 양반들 입장에선 너무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야사라는 형태로 입에서 입으로 소중하게 전해 내려왔어요. 맹목적인 교리나 체면보다 지빈형을 안고 오는 한 인간의 눈물에 공감할 줄 알았던 진정한 어른을 백성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번 심층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때 진정한 도덕이란 과연 그 규칙을 꿋꿋하게 집행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서 스스로 세운 규칙마저 과감하게 깨트리는 용기에 있을까요? 예법의 감옥에서 며느리를 구해낸 퇴계 이황의 이 조용하지만 위대한 반역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인 퇴계집에는 등장하지 않는 야사입니다. 하지만 안동 일대에서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은 경전의 문구석에 갇힌 박제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불인인지심의 실천가였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세계관을 수정할 줄 알았던 용기, 그것이야말로 퇴계를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만든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윤리는 규범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도덕은 조문이 아니라 감흥입니다.